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 사연을 썰맘 구독자분들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작년에 잃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됩니다. 결혼한 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말이죠. 제 남편은 미술가였어요.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금속공예라는 분야에서 총망해봤던 젊은 예술가였죠. 젊은 나이에 외국 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뉴스의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촉망받던 사람이었네요.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는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해서 말하자면 그는 미술계의 스타였죠.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술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그 영향으로 저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제 실력 자체는 그냥 그랬지만 미술을 그래도 좋아했고 전시회를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간 어느 전시회에서 남편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아 팬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을 직접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는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 그야말로 남편을 쫓아다니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직접 온다는 말에 찾아간 전시회에서 처음 남편을 본 날이 저는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뽀얀 얼굴에 우수에 젖은 옆모습, 가느다란 손가락과 다정한 인매. 그날부터 그 사람은 존경하는 작가에서 짝사랑의 열병을 앓게 해준 남자가 되어버렸죠.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쪽팔리고 나쁘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안면을 트고 연락처를 알게 되고 어찌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만나달라 사정을 했는지 친구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뜯어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역시도 저의 이런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하도 들이대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어.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또 누가 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 만날 때마다 내가 최고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당신도 점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완전히 당신에게 엮이게 된 것 같아. 그는 주변의 높은 기대나 주목과는 달리 심약하고 유약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도 한데 늘 겸손하고 신중하기만 했죠. 자존감도 높지 않아서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어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를 저는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기가 세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리 유명하진 않았네요. 그저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유명했죠. 시모의 갤러리는 그나마 남편의 작품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평소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작가들과 트러블이 많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작가들은 작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신인 작가들 역시 몇 번 작품을 맡겼다가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시는 시모의 갤러리와는 거래하지 않았죠.
여러모로 인격적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네요. 남편의 작품 관리에 매니저까지 겸하고 있는 시몬은 남편의 결혼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아 했습니다. 계속 자신 옆에서 묵묵히 작품만 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꼭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가 졸랐기 때문에 겨우 성사가 될 수 있었네요. 무엇보다 제 아버지가 시내 대형병원 원장이라는 말이 시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작품이 인기가 많긴 했지만 시모의 갤러리는 늘 작은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모에게 제 친정아빠의 엄청난 재력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안을 알자마자 결혼을 승낙한 시모의 검은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었죠. 그 정도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안 역시 남편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남편의 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은근히 제가 의사와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보고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너무나도 선량하고 맑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유명세와 작품값에 비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돈 관리를 전부 시모가 했다고 하는데 사정이야 알만했죠. 결혼이며 신혼살림이며 전부 저는 친정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도 친정에 죄송하기는 했지만 당장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일단 시집을 치려고 집을 얻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시모와 가장 처음으로 부딪힌 일은 이 남편의 작품값을 정승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작품을 팔고 서왕리에 전시를 열었지만 남편에게 들어온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해외에서도 꽤 비싼 값에 팔린 작품이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정산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모의 눈에서는 도끼가 흐르더군요. 그리고 아주 차갑고도 냉정하게 이랬습니다. 네, 너 이럴 줄 알았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속내를 드러내볼 줄 알았지. 니까지 게 뭔데 내 아들 작품비를 챙기니마니 까불어. 네가 보면 알기나 해. 잔소리 말고 내가 주는 새말비나 탔어. 부잣집 딸이라고 받아줬더니 교양머리도 없이 어디 돈 이야기나 시어머니 앞에서 꺼내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얘기를 꺼냈는데 흐지부지 되면 다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았죠. 저는 주먹을 꼭 쥐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관리해오셨던 건 어머니가 하셨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관리하려고 해요. 어머니는 갤러리 일만으로도 바쁘시니까 이 사람 작품 관련된 일은 이제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공적으로는 갤러리 원장님과 작가님 관계니까 선을 지켜주세요. 시모는 녹이 든든한 얼굴로 손까지 부들부들 떨더군요. 뭐? 갤러리 원작? 갤러리 원작?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야, 쟤는 작가 이전에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서 선을 지키네 마네야? 너야말로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선 지켜. 지금 선을 모르고 나대는 건 바로 너니까. 시모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읍소까지 해보았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끝까지 자신이 남편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고 우겨대면서 홈딱도 하지 않아서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겨우 이제부터는 작품을 판매한 대금을 바로바로 정산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작품을 판매해도
갤러리에 다시 투자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주지 않는 날이 많았던 것이죠. 작품비를 정산해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와 대립하는 걸 견디지 못하더군요. 그는 오랫동안 이어진 시모의 폭언과 무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고함만 질러도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 그는 곧바로 주눅이 들어 제 옆에 앉아 제 소매를 지그시 당기고는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만하라는 뜻이었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 점이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모와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남편을 그 여자의 손아귀에서 바로 꺼내야 했는데 말이죠. 시모의 악명은 자자했습니다. 작품 판매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거나 수수료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떼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그나마 작품비를 주면서 갤러리 발전기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가들은 시모의 갤러리와 거래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신인 작가들에 대한 처우는 더했습니다. 작품 판로가 없는 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의 갤러리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신인들의 작품비는 아예 떼어먹거나 원래 그런 거라며 수수료를 물리기도 했죠. 갤러리 발전기금도 당연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작품을 팔고도 돈은커녕 자신의 돈을 더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죠. 그러니 어느 누가 시모의 갤러리와 거래하고 싶어 했겠어요. 시모는 그저 아들이 아니라면 갤러리 운영 자체가 힘들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아들이 잘나가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아들 하나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모는 상류층 사모님들과 인맥을 만들어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수완이 보통은 아니었죠. 미술에 조예가 있고 관심 있는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나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서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집을 장식할 미술품이나 브로치나 팔찌 같은 공예품을 직접 주문을 받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죠. 물론 그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남편을 비롯한 공예가들이었어요. 그런 연줄이 있었기에 시모는 미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주문 제작 작품 사업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공장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일인데 그걸 주문받아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일은 엄청 고된 일이었죠. 물론 그만큼 비싼 값에 팔리기는 했지만 그 돈 중 남편 앞으로 떨어지는 수입은 사실 보잘것없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을 비롯하여 시모의 공방에는 젊은 작가 두셋이 소속되어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더군요. 시모의 공방은 나름대로 인기를 얻어 번창해 나갔지만 그만큼 남편과 다른 작가들은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간의 수공업 공장도 아니고 시모는 주문을 계속 받아오고 남편은 꼼짝없이 뜨거운 불 앞에 앉아 금속을 주무르고 두드려야 했죠. 정말 보기 딱했지만 시모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고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 말이라면 군말 없이 따르는지라 제가 도중에 나서서 말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네요. 무엇보다 힘든 건 남편이 자신의 작품을 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남편은 밀려드는 주문품을 제작하느라 정작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작품은 손도 대지 못했어요.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시모가 자신의 공방에 소속된 작가들을 닥달하는 수준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예 공장을 돌리는 것과도 같았다랄까요? 여기저기에서 잘도 주문을 받아와서는 무조건 해내라고 요구했어요. 작가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인지 아닌지는 시모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가지고 와서 정해진 시간까지 만들어내라고 들들 볶았죠. 그 와중에 작가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시회를 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공방 홍보도 되고 작가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나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혹사시키는데 친엄마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네요. 이런 횡포에 시달리다 못한 다른 작가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는 식으로 시모의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오직 시모의 아들, 남편만이 시모의 손을 떠나지 못하고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다른 작가들의 일까지 맡아가며 밤낮 없이 일했네요. 결혼한 첫 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강행군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에 갔다가 한밤중이 되어서나 돌아오거나 일이 몰리는 날이면 아예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여유 따위는 즐길 여유도 없었어요. 늘 일. 어떨 때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네요.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나 싫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화가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무슨 공장 노동자의 삶과도 같았다랄까요? 그것마저 일한 만큼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저도 남편도 지쳐만 갔습니다. 제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고자 작품비며 정산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그때뿐. 도저히 남편을 시모의 마수에서 건져내올 수 없었어요. 남편이 더욱 이렇게 일에 얽매이게 된 건 사실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인지 제가 원하는 일이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렸죠. 저 역시 그렇게 약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시모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눈 하나 깜짝할 성격도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애꿎은 남편만 더욱 죽어나는 꼴이 되었던 거였어요. 유순한 남편은 제 편만 들기도 그렇다고 엄마 편을 들기도 어려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날 역시 저와 시모 사이에 대파한 싸움이 난 날이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연말이라 저는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고 부부끼리 어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신혼다운 신혼생활도 못해보고 일에만 시달린 남편 보기도 안쓰러웠던 것도 있었지만 저 역시 이런 생활에 불만이 커졌죠. 제가 너무 불만을 표현했던 덕분이었는지 시모도 연말에는 일을 좀 줄여주겠노라 약속을 한 터라 기대감은 더욱 높아져만 있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네요.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모처럼 집으로 일찍 들어온 남편과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소파에 앉아서는 과방에서 와르르 주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더군요. 연말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해라. 저것 봐. 지금 주문이 밀려들어. 저것부터 얼른 다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잡던지 여행을 가던지 해. 내가 저 계약 다 받아가지고 온다고 힘들었네. 저는 어이가 없었죠. 당연하다는 듯한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 계약은 전부 재벌 사모들의 액세서리 주문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장사를 하거나 생색을 내려고 연말에 선물할 장신구 주문을 받아온 것이었네요. 손은 많이 가지만 이번에도 시모는 제대로 돈을 주지 않을 때 뻔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상류층 사모들에게서 받아오는 주문 대금을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테이블 위로 내려놓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받아오신 주문이잖아요. 연말에 시기로 했는데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공방 전부 휴가 가서 일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손만 많이 가고 돈도 안 되는 사모님들 액세서리 만드느라 연말에 또 밤새고 할 수 없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이건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갑자기 시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뺨을 찰싹하고 후려쳤어요. 제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기까지 했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기겁을 한 남편이 달려와 저를 감쌌지만 시모는 저희 부부를 향해 도끼에 가득 차 아글아글 써댔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이 싸가지가 없는 게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꾸야 대꾸가. 야, 누가 너 보고 하래? 내 아들이 할 거라고, 내 아들이. 이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알기나 해? 니까지 닌가는 쳐다도 못 보는 분들 주문이야. 그런데 뭐 못하겠다고. 아들, 네가 말해봐. 못해? 야, 너 못하겠어? 도끼 어린 앙칼진 말에 남편이 웅찔하더군요. 뺨을 맞고 머리채를 쥐어뜯긴 제가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이랬죠. 아니에요. 할게요. 할 테니 제발 이 사람은 괴롭히지 마세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할 테니까 오늘은 가세요. 내일부터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남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더군요. 그날 어찌나 서럽던지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어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픔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컸었죠. 남편은 저를 달래고 또 달래주면서 아무 걱정 말고 조금만 버티자고 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끝나지 않겠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결혼한 첫 해 연말은 남편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나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모에게 그런 꼴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대꾸를 할 의욕도 무언가를 해볼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방에 틀어박혀 남편이 올 시간만 기다리면서 혼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도록 남편이 돌아오질 않더군요. 보통은 공방에 출근하고 난 후부터 틈틈이 자주 연락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오후부터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떨어져 가자 저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공방으로 찾아가 보았죠. 공방에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공방 한가운데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도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속을 다루며 발생하는 유독연기를 많이 마셔서 급성 중독을 일으킨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죠. 시모는 자기 아들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가장 먼저 작품 납기 일만 걱정했어요. 언제 태어날 수 있냐? 작업은 언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냐? 우선 제작을 다 끝내고 입원을 다시 하자. 이런 말만 해댔네요. 진짜 이가 갈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을 아버지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시켰습니다. 사위를 꼼꼼하게 진찰하던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셨죠. 아유, 대체 젊은 청년 몸이 저 꼴이 뭐야? 밥도 안 해먹고 다니니? 지금 배도 많이 안 좋아. 무조건 쉬고 또 쉬어야 한다. 대체 남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상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건 어쩌면 남편의 건강 혹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했죠. 그리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도 당신 건강에 대해 들었지? 나 당신 이대로 못 두겠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부로 당신한테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당신도 그걸 선택할 거면 내 옆에 남고, 아니면 우리는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계속 이대로 살 순 없어. 결국 서로 불행해질 거야. 당신도 어머니 옆에 계속 있다가는 작품도 못하고 어머니 일만 하다가 끝낼 거라고. 빨리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병실에 누워 제 손을 꼭 쥐고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랬습니다. 고마워.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줘서. 나도 이제 지쳤어.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왜 미술을 좋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나 좀 도와줘. 이제 내 가족은 당신뿐이야. 저희는 그날 한참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아버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며 건강을 회복할 동안 저는 집을 싹 정리해서 친정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아버지가 잠원해 주신 것이라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작업을 하다 쓰러진 주문서에 적힌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작가의 건강이 악화되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네요. 어머, 그래요? 작가님이 빨리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미리 치른 대금은 환불이 되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시모가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서 물건값을 미리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야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나자 시모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대고 찾아왔지만 저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도 막았죠. 그렇게 한동안 강경하게 대응을 했더니 좀 잠잠해지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저는 머지않아 깨달아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저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서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으로 미술을 하게 된 이유와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빛이 났고,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행에서 돌아와 저는 집 한켠에 그 사람의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온전한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곳에는 더 이상 심오에 과도한 간섭도 요구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젊은 공예가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나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데뷔할 때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심호에게 시달리느라 제대로 작품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사람은 작품도 활발하게 발표하고 학계에 관심도 받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대회에 입상을 하고 전시회 여기저기에서도 초청을 많이 받았네요. 이제야 모처럼 예술가로서의 꽃이 다시 피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죠. 무엇보다도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 자신이 없어 보였는데 그는 이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의 예술관과 생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예술가 사이가 생겨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몇 개월간의 시간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공들여 만든 작품을 한국과 해외의 여러 전시회에 출품을 했고 그중 아주 중요한 곳에서 상도 받았어요. 이제 능력도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는 날만 남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동료 화가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웬만한 외출을 삼가는 편이었는데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입장에서 언제까지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네요. 게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해외 전시 준비까지 해야 하다 보니 중요한 약속과 모임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은 모임이 끝날 때쯤 연락이 와서 제가 데리러 가고는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혼자 돌아올 작정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 자체가 오질 않더군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배터리가 다 떨어졌나? 알아서 올 생각인가?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돌아오겠거니 하려 해도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자꾸만 제 목을 조르더군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동료 화가에게 염치불고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그 친구는 초저녁에 저녁도 먹는 동 마는 동하고 집에 갔어요. 전화를 받더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수씨가 어디 몸이라도 안 좋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네. 무언가 이상한 직감을 느낀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경찰은 냉랭했습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 남자가 하룻밤 안 들어온다고 그걸 실종으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군요. 그저 며칠 기다려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연락 한 통 없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경찰도 그제서야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에 시모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경찰의 연락에 펄펄 뛰었다는군요. 지금 걔가 나랑 인연 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요. 아예 엄마도 나 몰라라 사는 놈인데 내가 왜 연락을 합니까? 어디 가서 죽든 말든 나는 모르니 묻지 말아요. 이러면서 노발대발했다는 말만 들었죠. 그렇게 초조하게 남편의 행방을 쫓던 날, 저는 경찰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 외곽 고속도로변에서 웬 남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인 것 같으니 확인을 좀 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전화를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그 시신이 제 남편일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덜덜 떨며 찾아간 곳에 남편은 자는 듯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기는 했지만 그저 두 눈을 감고 곤히 잠든 것처럼 보였죠. 외진 국도변 잡초를 정리하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남편은 집에서 나갔던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확인한 뒤 일단 남편을 아버지의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온 앰뷸런스에 남편의 시신을 싣고 그 뒤를 따라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사랑했던 일들, 그리고 희망으로만 가득 찼던 미래가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군요. 어떤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통곡을 하며 병원에 도착했다가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죠.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아버지가 입원을 시켰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착하니 착한 제 남편은 그 멀고 먼 곳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버려져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또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다 다시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에 들었을까? 어슴푸레한 새벽에 눈을 뜬 저는 옆에서 잠든 어머니 몰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에 남편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지하 영안실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뒷머리가 쭉 뼈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모였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없는 영안실 복도 구석에서 제가 답을 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 지금 며느리가 지아빠 병원에다 데려다 놨어. 경찰에서 부검을 하겠냐고 물어보던데 일단 내가 싫다고 했어. 며느리는 지금 기절해서 정신이 없어. 내가 엄마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 지금 정신 없을 때 내가 빼갈 거야. 걱정 마. 아, 그렇게 걱정이 되면 조심하지 그랬어. 내가 겁만 주라고 했지. 언제 죽이라고 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 직원 출근하기만 기다리는 중이야. 출근하자마자 빼내갈 거야. 가족들이 내달라는데 지들이 별 수 있어.
일단 얼른 여기서 빼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화장장이나 예약해놔. 아, 그래. 그 전에 석고로 뜨면 되지 뭐. 알았어. 바로 연락할게. 기다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전화통화를 몰래 전부 녹음했죠. 역시 이 끔찍한 일의 배후에는 시모가 연관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여겼는데 정말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관여한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모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 1층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당직실에 있던 보안팀장을 급히 깨웠죠. 얼른 도와줘요. 내가 누군지 알죠? 어서 일어나요. 당장 요원실로 가야 돼요. 빨리 서둘러요. 보안팀장은 약간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군소리하지 않고 보안팀원들을 당장 호출해 저를 따라 여관실로 뛰쳐내려갔습니다. 당장 어제 있었던 병원 원장 가족의 불행한 사건을 들었던 것인지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듯 했어요. 저는 영안실 입구에 보안요원들을 세워놓고 영안실 입구를 봉쇄했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출입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형사에게도 전화를 돌렸어요. 그 이후에는 한바탕 난리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시모는 잠시 후 영안실 직원을 앞세우고 나타나 남편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며 난리를 쳤죠. 이미 병원 밖에는 사설 구급차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막히자 앞에서 악다분이를 하며 욕을 하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새 연락을 받고 온 깡패들까지 합세해서 조용했던 영안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저의 급한 연락을 받고 뛰어온 형사들이 그들을 전부 제압해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남편의 실종에는 처음부터 시모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모든 행적과 일정을 알고 있었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편을 미행하고 전화를 하면서 집요하게 만날 것을 요구해왔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역 깡패를 사서 남편을 납치해 겁을 주려고 했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다시 어머님이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종 때리면서 협박을 하면 겁에 질려 곧바로 약속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는군요. 하지만 예상외로 남편은 완강하게 버텼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당황한 깡패들이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남편이 타고 있던 차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남편을 잡던 와중에 일이 잘못되어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자 겁이 난 깡패들은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내버려두고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발견되자 남편의 시체를 빼돌려 없애버리려 한 것이죠. 거기에 더 천인공노할 짓은 시모는 끝까지 아들을 팔아 돈을 벌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프기는커녕 아들의 손으로 석고를 떠서 작품을 팔 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예술가의 손이라고 광고를 해서 말입니다. 시모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저 돈에 미친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아들로 태어난 남편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허망하고도 허망하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여겼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모와 그 사주를 받은 놈들은 전부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한동안 큰 이슈로 떠올랐죠. 모두 남편의 인생을 안타까워하고 그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모든 관심을 피해 조용히 남편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작품을 전부 압수했죠. 그리고 남편의 예술과 남편의 작품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에서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랍니다. 비록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옆에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평생 일구었던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이 그를 위한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늘 그와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면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 나중에 적당한 때에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럼 나중에 저에게 잘 살았다고 해주겠지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을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행복과 좋은 날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님께는 누구보다 더 큰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남편분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연자님께 응원의 한마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